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음 공부하는 소울닥터 김석봉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원장님, 네. 지금 박영선 네. 중소기업벤처부입니까? 네. 그 장관의 의료 기록 문제 때문에 네. 뭐 시끄러웠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당의 의원들이 네. 뭐 제보를 받았다면서 서울대병원입니까? 네. 거기서 당신이 이제 절차를 어기고 네. 원래 뭐 서울대병원이나 삼성병원이나 이런 데는 갑자기 진료를 받으려면 힘들죠. 한참 몇 달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특히 뭐 암이나 이런 거. 유방암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 6개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 새치기를 해서 네. 이제 국회의원의 백으로 네. 이제 이렇게 받았다. 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의료 기록 좀 내놔봐라. 네. 네. 제보 받았다. 네. 네. 하니까 이제 유방암이니까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섹슈얼 하래스먼트, 그리고 성적 학대라는 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뭐 당신 전립선 받은 걸 내놓으면 좋겠느냐? 안 내놓을 이유는 없죠. 그래서 말을 뭐라고 할까요? 자신이 개인의 이 권력을 이용한 네. 한마디로 이 직권 남용 행위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네. 의료 기록을 내놔라는데 그걸 갖다가 섹슈얼 하래스먼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부분이 조금 의아스럽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실제로 그러니까 유방이라고 하는 거가 그 성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글쎄요. 유방암, 예. 더더구나 유방암인데. 예. 지금 이 박영선 의원이 분명히 이제 그 병원 서울대병원의 속성도 그렇지만 다른 사립병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VIP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김영란법이 발효되면서 새치기하는 것도 다 김영란법 위반이거든요. 예. 병원에 이제 새치기를 하는 것도 네. 위반이 되는. 네, 위반이 되고 그다음에 그 새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려고 한 그 윤한홍 의원인가요? 예. 그 부분을 왜 그 의원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성적 학대냐 하면서 그게 특별 혜택을 받은 건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다라고 정정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마치 성적인 희롱을 한 것처럼 유방이라는 단어 때문에 박영선 의원이 그거는 좀 저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남자 의원한테 전립선 암 수술 받았다 그러면 전립선 암 뭐 기록 제출하라 그러면 제출 못할 이유가 있나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세상에 지금 한국 사회에 제일 예민한 게 뭐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추행 이런 뭐 젠더 이슈, 미투 이런 건데 그걸로 몰아가는 게 확연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본인의 어떤 비리 의혹을 갖다가 들키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그걸 묻는 사람한테 이제 개인 사생활이다라고 하는 건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이제 성적 이슈로 몰고 가서 그래가지고 심지어 뭐 여성에게 모멸감을 줬다. 유방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유방암 이야기를 하면 그게 어떻게 여성 모멸감을 인간이 줘요? 동물과 다른 점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마치 동물까지 들고 나왔어요. 저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무슨 공공암 해가지고 또 아주 쇼를 하고 자빠졌더만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수술 질문을 하는 거는 인권 침해라고 해요. 지금 문제는 박영선이 무슨 자궁암이든 유방암이든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없고 그런 걸 갖다가 언제 어떻게 치료받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알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해라. 뭐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저런 식으로 몰고 가고 또 하나는 동영상 CD를 처음에는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에게 법사위원장 방에 앉아서 보여줬다고 방에 자리까지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황교안이 턱도 없는 소리라고 하니까 이제 또 황교안에게 보여준 게 아니라 보좌관한테 동영상 CD가 있다고 그러니까 법무장관 보좌진에 말을 했다 이렇게 바꿨죠. 그게 그 청문회 때는 그 이야기를 안 했고 오늘 이야기를 했죠. 청문회 끝난 뒤에 그렇게 말을 했죠. 청문회 때는 마치 황교안 씨한테 그러니까 그때 법사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을 만나서 CD를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 의혹이 부동산이 몇 채냐, 2개냐, 또 남편하고 자기가 벌어들인 재산 그걸 수입하고 또 지출하고 이 남은 돈이 너무 많았잖아요, 차이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1년에 4억 6천만 원씩 썼냐, 벌은 돈이고 지금 남아있는 잔고하고 차이가 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세청 기록을 좀 달라니 국세청에 또 주지 말라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들리고. 아니 국회의원 출마를 할 때도 국세청 세금 낸 자료 다 내요. 그러면 남편하고 자식이 이중 국적자다. 남편 보자 뭐 국제 변호사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식도 미국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는 지금 일본에 갔다가 미국 갔다가 뭐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군대도 지금 갈 나이가 되고. 그래서 그다음에 또 부동산을 샀는데 일본에 무슨 부동산을 산 게 돈이 안 맞다고. 이 자기들 수입과 그 부동산 가격과 은행 대출이 안 맞다고. 그 집이 또 2채냐 4채냐 말도 많아요.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아예 그냥 자료를 총체적으로 안 내고 그래서 당일날 하루를 버텨야 되는데 한 번은 유방암 건으로 한 번은 황교안에게 김학의 동영상 CD로 두 개 다 엄청 예민한 이슈잖아요. 그렇죠. 여성 이슈고 젠더 이슈와 이 김학의 동영상 그걸로 당일날은 그냥 불을 꺼버리고 그걸로 다 집중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식이니 남편이니 수입이니 부동산 투기니 그렇죠. 하나도 이야기를 못했죠. 무슨 뭐 또 후원의 돈을 함부로 쓴 거 이런 것도 다 이야기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는 그날 이제 한국당이 보이콧하면서 문재인은 어차피 무슨 뭐 장관 청문 동의서에 야당이 사인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7명 다. 그러니까 박영선은 차라리 뭐 그걸 갖고 밤새도록 청문회를 하는 것보다는 엎어버리게 만드는 걸로 그렇게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황교안을 물어서 사실상 유도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청문회를 할 거면 청문회 제도 자체가 무슨 필요가 있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청문회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도 듣지 않고 그리고 대통령도 청문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상관없이 무조건 임명할 수 있다면 청문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그 의사로서 뭐 장관쯤 나가는 사람의 의료 기록을 내라는 것이 무슨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이라 보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료 기록이 보통 사람들이 봐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많지가 않고 그리고 성적인 그런 것들 전혀 아니에요. 무슨 성병 치료 기록을 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에이즈 여부를 뭐 내라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그 충분히 그 당시 어떤 식으로 진료를 했는지 기록은 이거는 확실하게 알려면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할 때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유발을 해가지고 자신에 대한 이 청문회 당일날의 이 관심 집중을 엉뚱한 대로 돌려버리고 하루를 때우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영선 의원이 청문회 단골 아니었습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이런 식의 상황을 빨리 벗어날 수 있는지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나름대로의 묘수를 생각해낸 것 같아요. 근데 살다 청문회상에 장관 후보가 야당의 대표를 향해서 협박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그 말은 황교안한테 동영상을 니하고 내하고 같이 봤는데 내가 니한테 김학의 맞다고 보여주지 않냐. 너는 그러고도 김학의 수사가 무혐의 되도록 했다. 처음 말대로라면 이 말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그런데 그 야당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근데 한국교환은 뭐 무골호인입니까? 이런 거짓말을 했잖아요. 결국은 처음에 했던 말이 청문회 당일은. 그렇죠. 그럼 그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지가 위기에 벗어나려고 이상한 소리를 했다면 이거는 나 처음에 그 말 할 때도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그 섹스 동영상을 그렇죠. 여자 법사위원장이 남자 법무장관하고 보여주면서 이거 김학의 맞냐 아니냐 하는 장면 자체가 그렇죠. 좀 이상하잖아요. 참 졸렬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걸 같이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성적 학대 이야기한 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성적 학대, 유방암 이야기했다고. 그리고 그 동영상이 무슨
지원이 무슨 처음에 구한 것처럼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그 동영상을 유통해서 들고 다니는 것도 불법 아닙니까? 남의 섹스 동영상을 그러니까 그게 그 유출 과정을 경찰에서 압수했다는데 경찰에서 어떻게 박영선이한테까지 그러니까 그거 넘어갔느냐. 자체가 불법이죠. 경찰이 이 증거. 압수수색을 통해서 윤중천의 차량 트렁크에서 네.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걸 확보해놓고 예? 네. 그걸 갖다가 경찰이 밖에 야당 의원한테까지 줬다면 그건 불법이죠. 그건 보통 불법이 아닌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살라고 여러 사람 지금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네. 것 같습니다. 자, 그것도 뭐 청문회 관련해 가지고 뭐 의료 문제하고 같은 게 한 개 더 나왔는데 네. 진영이 돈 많잖아요. 돈 많죠. 뭐 등록한 것만 60몇 억 아닙니까? 실제로는 100억대 될 아마 거예요. 100억대 토지는 더 될 건데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모친을 네. 구립 요양병원 이게 네. 시립 요양이든 구립이든 이 한마디로 공공 요양시 병원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일반 사립 요양병원들은 비싸고 아주 지저분하고 그렇죠. 환경이 안 좋고 그나마 가뭄에 콩나듯이 의료보험공단이나 시립이나 구립으로 몇 개 상징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그럼 힘들어요. 뭐 안에서 상대적으로 그런 일반 사설 요양병원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시설도 좋고 그다음에 서비스도 좋고. 서비스 좋고 그러니까 거기는 들어가려고 몇 년씩 줄을 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진영이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는 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박근혜 정권 때 2013년에 처음에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됐다가 나중에 정권하고 또 사이가 안 좋아져가 받아버리고 나왔잖아요. 네, 사퇴했죠. 그러니까 장관 후보로 내정되는 날 모친이 예? 이제 구립 요양병원에 들어가기로 되고 한 달 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3년 여기는 한 달.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이 기다리지 않고 그날 바로 진료하고 이렇게 한 거랑 또 진영 의원이 그 보건복지부 장관 그 되자마자 그렇게 그 요양병원에 시립 요양병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 이런 게 실제로는 특혜죠. 자, 그러면 이런 특혜를 갖다가 행사하는데 지금 이번에 박영선 의원이 보면 일개 기자가 뭐 남편이 돈을 잘 버는 사람이라지만 뭐 국제 변호사라고 돈 잘 법니까? 요즘 뭐 국제 변호사 개끌 뜻이 있잖아요. 미국의 로스쿨 나오면 국제 변호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국제 변호사는 국내 변호사만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국내에서 지금까지 사시 통과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로스쿨 졸업해서 변호사 시험 쳐서 되는 게 훨씬 쉽지 않습니까? 훨씬 쉽고 사람도 많고. 그렇죠.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무슨 국제 변호사라고 돈을 저렇게 버는 과정이 마누라가 정치하고 남편이 돈을 벌고 이 부분에서 옛날에 뭡니까? 클린턴이 남편이 재단하고 마누라가 법무부 장관에서 그 마누라가 설치면 좀 구린 사람들이나 구린 나라들이 클린턴 재단에 돈을 기부했다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런 게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는 당연한 그렇죠. 과정인데 그 재산 생성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는 부분을 자료를 하나도 내지 않고 지금 성적 문제와 뭐 동영상 문제 두 개 다 성 문제예요. 성 문제를 이용해서 빠져나가 버리는 게 이런 식으로 청문회를 할 거면 아예 청문회를 없애고 당신들이 알아서 예전처럼 그냥 대통령이 장관 임명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문회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저거가 야당할 때는 온갖 걸 다 모르고 그래가 또 당시 이제 지금 야당이었던 그때 여당이 그 뭐 개인 망신 주기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더가 또 여당이 되면 또 본질과 관계없는 개인 망신 주기 그게 아니라 도둑놈한테 생선을 지키라 하면 도둑고양이 보고 생선 다 먹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소에 도둑놈이나 아니었냐 장관하고 관계없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를 물어보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저는 얼척이 없었던 게 그 국토부 장관 그 이번에 청문회 때 그 야당 국회의원들이 마치 그 자기네 그 지역구 잘 부탁한다라고 하는 식의 청문회를 하는 걸 보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 최정우라고 국토건설 뭐 장관인가 거기에 장관한테 국토교통부 그 무슨 뭐
무슨 김포 철도, 무슨 어원이고 뭐 몇 사람이 예. 지역에 무슨 각종 대규모 인프라 사업 부탁한다고 알랑거리고 심지어 무슨 술자리에서나 할 국토건설부 무슨 구호도 예. 재창에서 하고 아주 지랄하고 자빠졌더만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자체 내에서 청문회에서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사람은 원천적으로 공천 배제를 하겠다고 선언을 해야 돼요. 네. 저도 뭐 그렇게 하든지 해야 답이 나오지. 네. 이 답이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참 이 두 사람 박영선, 진영요 네. 찌질했는데 진영이 그 뭐지 뭐 요양병원 이야기가 네. 나왔으니까 망정이죠. 최근에 뭐 신문이 보니까 요양병원 또 문제 심각하죠. 시리즈를 또 이야기하던데요. 네. 자, 이 요양병원을 지금 이대로 둘 거냐? 이게 지금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문제하고 사실상 비슷한 거거든요. 네. 국가가 네. 제3자로 하여금 국가적인 차원의 네. 지금 요양 대상 환자들을 네. 개인들한테 맡기고 네. 돈을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요양 그 저기 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아마 들어가게 되면 개인당 한 80만 원, 100만 원 정도 가죠. 그러니까 그게 몇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질 거예요. 예, 뭐 내경색, 중풍, 뭐. 최대로 1년에 부담하는 금액이 520만 원인가? 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부담하는 사람은 80만 원이고 예. 많이 부담하는 사람이 1년에 520만 원. 예, 뭐 그런 식으로 예, 하고 예. 나머지 국가가 예. 부담을 나머지는 이제 그 보험료로 하는 예, 거죠. 예, 요양 보험료로요. 근데 이제 제가 요양병원의 본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냐면요. 요양병원이 제일 처음에 생길 때는 그 우리가 노인 요양 제도를 만든다고 하면서 정부에서 요양병원이 부족하다고 그때 당시에 막 어마어마하게 푸시를 했어요. 요양병원 뭐, 설립하라.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 땅 있으면 요양병원을 짓고 그 의사도 아닌 사람들이 그래서 사무장 병원이라고 그래서 퇴직한 나이 많은 의사나 이런 사람들 싸게 데려와서 중국 조선족들에서 요양병원을 한 개도 아니고 여기저기 몇 개씩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사무장 병원이 많아요. 그리고 또 보면 뭐 심지어 노숙자까지도 데려다 놓고 요양급여 받고 개인 부담은 그냥 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무장 병원이 그 문제가 일반 그 의사가 하는 요양병원하고 사무장이 하는 요양병원이 사무장 요양병원은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뽑아내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시술을 하고 뭐 이것저것 입원도 짧게 해도 되는 환자를 더 많이 길게 그러니까 입원시키면서 기본 그 정부나 기본 개인 부담 외에 그 개인에 대한 고급 치료들을 자꾸 만들어내 가지고 그래서 부모가 사실은 요양병원에 맡겨 놓으면 자식들이 어떤 형태로든 마음의 부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악용해서 부모한테 이런저런 검사를 해 갖고 그래서 뭐 어떤 보통 보면 뭐 한 달에 뭐 조금 중산층쯤 되면 막 300 250 막 이렇게 내더만요. 또 한 사람은 뭐 500씩도 들어가고. 그래서 부모에게 자꾸 어떤 새로운 치료 이런 것들을 도입하게 하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은 그 다른 병원의 요양병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의료비, 그러니까 의료 보험료를 그 어떻게든지 빼먹는 거거든요. 과잉 치료 그죠? 예.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양병원이 제일 처음에는 정부가 막 해가지고 2000년대 초반인가 하면서 막 많이 우후죽순 생겼어요. 근데 너무 이제 많이 생겨버리니까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중단을 했는데 그 뒤에도 계속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방법의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사무장 병원은 다 정리해버리고 국가가 인수를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처벌을 하고 남은 재산은 국가가 경매를 해서 사들이든지 인수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뭐 전체 매출의 5%를 마진으로 정해서 당신들에게 이 수입을 보장을 해주겠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딴 데서는 빼먹지 마라 그건 불법으로 단속하겠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점차적으로는 공립으로 가더라도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니까요. 그 요양병원에 지금 요양병원에 실제로 요양병원이 설립 이유는 그 집에서 거동을 못 하거나 어떤 그 내과적 질환이라든지 외과적 질환에 의해서 집에서는 진료를 받을 수가 없고 왔다 갔다 하면서는 입원이 필요한데 장기 대학병원 같은 데서는 장기적으로 입원할 수가 없잖아요.
짧게 입원해서 퇴원해서 그러니까 좀 더 길게 그러니까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 좀 더 길게 입원할 수 있는 환자들을 요양병원을 만들어서 그 대상을 했는데 지금 해놓고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집에서 가족들이 보살피기 그냥 힘든 조금 다른 거 거동도 다 되고 그러는데 보살피기 조금 힘든 사람들을 갖다 놓는 현대판 고려장이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요양병원은 입원 날짜가 많을수록 수익이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게 한 달만 입원해도 될 환자가 뭐 가족도 그 환자가 길게 입원하기 원하기 때문에 다 5개월, 6개월, 뭐 1년 이렇게 입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상황이 벌어진 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요양병원에서 꼭 요양을 해야만 되는 환자가 아니라 집에서 모시기 불편하다. 시설이 돼버린 거죠. 일단 시설이요.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예, 노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그냥 보호 시설이 돼버리는. 그렇게 돼버리죠. 그럼 국가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선진국에는 이런 문제가 없고 일본에는 없느냐? 일본이든 뭐 스웨덴이든 노르웨이든 핀란드도 이런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덴마크도. 그럼 그런 나라들은 이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러면 돈을 갖다가 자꾸 무슨 뭐 일자리 창출이니 쓸데없는데 할 게 아니라 요양병원에서 제대로 사람들을 돌보게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게 맞잖아요. 제대로 그렇죠. 월급을 주고. 그렇죠. 그게 또 일자리 창출이 되잖아요. 확실한 일자리죠. 그래서 그냥 길거리로 돈을 뿌리는 것보다 아무런 생산성이 없고 기술 축적도 안 되는데 돈을 뿌리는 거는 사회적 낭비라고 그 유명한 경제학자도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로머 교수라고. 그렇다면 차라리 요양병원에서 제대로 사람을 돌보게 하고 거기에 제대로 된 직장 월급을 국가가 고용을 했으라도 일본에 보면 개호요원이라고 한 해에서 막 3만 명씩 5만 명씩 고용을 하더라고요. 젊은 애들을. 아니 그렇게 해야 그래 준 공무원으로 월급을 해주고 처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고용 창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양 부분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고용 창출의 소지가 있는데 그리고 그건 사회적인 낭비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지 않습니까? 모두가 겪는 문제고요.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사람이 먼저라는 문정권에서 요양병원을 비리만 두들겨 잡지 그러면 비리가 아닌 다른 대안이 뭔지를 전혀 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있잖아요. 어떤 요양병원에서 무슨 사건이 생기잖아요. 무슨 사건이나 사고가 생기면 화재 뭐 이런 거 많이 생겼죠. 바로 뭐가 생기냐면 장부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짜로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색하기보다는 그냥 또 다른 행정 수요가 나타나요. 행정 수요. 장부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거를 기록하게끔. 근데 기록한다고 사건 사고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요양병원 하시는 분 얼마 전에 한번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장부가 어마어마하다네요. 예.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요양병원 문제요. 다들 나중에 노후에 거기에 갈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 다 그때 가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그냥 고려장 되고 그때까지는 또 이 문제를 신경 안 쓰고 참 사람이 미련하기가 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국가적 차원의 요양병원 운영 개혁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 나보고 개혁 방안 마련하라면 나 그냥 바로 공짜로 해드릴 거니까 공무원들이 머리가 안 돌아가면 찾아오세요. 근데 왜 이걸 이대로 방치를 합니까?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몇 번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자, 버닝썬에 12월 23일인가 놀러 갔던 여성이 중국인들이 모인 테이블에 같이 술을 먹자 해서 갔더니만 샴페인을 한 잔 줬는데 두 모금을 먹고는 화장실에 갔다가 기절했는데 깨어나니까 경찰이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경찰 보고 내가 아마 무보험 같은 마약을 당한 것 같아. 거기에 대해서 마약 테스트를 간이 테스트를 해달라니까 경찰이 하고는 임신 진단기 같은 테스트기에 그것은 잘 모르겠다. 이게 뭐 어쩌니 이랬었더만 한 명이 오더만은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버리고 그냥 가라고 해서 부모가 항의를 하고 하니까 당신이 술 먹고 버닝썬에 난동을 부렸고 버닝썬은 마약하는 데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성을 겁을 줘갖고 그냥 말도 못하고 왔어요. 경찰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지나가서 보니까 버닝썬이 지금 물봉에 마약하고 여자 갖다 상납하고 이런 장소다라고 하니까 이제 와서 화가 나서 그 경찰을 처벌해 달라고 여성이 좀 고소를 했어요. 자, 이 지금 마약과 이 버닝썬 문제에서 이런 문제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보통 임신 진단기 같은 경우는 선이 두 줄이 그어지면 보통 양성으로 판정을 하고 하나만 나오면 음성으로 판정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아마 마약이 포지티브면 두 줄이 네, 마약 그어지고 중독자면 두 줄이고 마약이 없으면 한 줄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경찰에서는 이거 음주 측정기 할 때 팁도 일일이 개수를 아마 세서 관리를 할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 마약 진단 시약도 몇 개를 썼는지 그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를 어디에 누구한테 썼고 쓰고, 뜻하고 장부가 있을 건데 결과를 또 기록하게 돼 있을 거고 그걸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다는 쓰레기통에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기록도 없다는 거죠. 이거 부실하다. 조사 결과를 잘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아예 아니면 아니라고 했을 건데 잘 모르겠다 하더니만 둘이서 뭐라 주고 받는데 한 명이 제3자가 오더니만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버닝썬이 마약하는 데는 아니고 중국인들은 출국했으니 지금 따져봤자 소용없고 당신은 버닝썬에서 술 먹고 난동을 부렸으니까 처벌할 수 있다. 빨리 갈래 처벌당할래.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 경찰들이 한마디로 버닝썬에 있는 마약증을 무마해주는 유착된 부패 경찰이다. 그렇게 의심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게요? 그렇죠. 김상교 씨가 제일 처음에 집단 폭행을 당해서 지금 이제 버닝썬 사건이 이렇게 크게 확대가 된 건데 지금 제가 버닝썬 사건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수사 진전이 없어요. 지지부진. 자, 그리고 그 자체의 성폭행, 마약, 탈세 이런 중범죄 외에도 윤규건이라는 사람이 뒤에 있었는데 어느 날 등장했다가 우리들 병원에 관계됐고 문정권의 약점들을 무마시켜주는 청와대의 역할을 하고 지금 경찰로 가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그때부터 마누라도 이제 뭐 말레이시아의 주재관으로 있다 오라 했다더만 그 뒤부터 일주일간 아무런 보도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진전이 없어요. 정준영이 하나만 집어넣어놓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권 차원에서 지금 이 윤 총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보통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수사를 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 구속 수사 하잖아요. 근데 구속된 사람도 정 씨 한 명밖에, 정준영 씨 한 명만 구속되고 승리는 구속은커녕 입건만 됐죠. 유인석이니 또 버닝썬을 운영한 사람들도 지금 조사가 안 들어가고 있고 제대로 불러서 듣기만 하고 불구속 입건. 그리고 왜 저렇게 하는지 솔직히 마약 탈세 성폭행이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또 동영상을 유통시키고 그렇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범죄 소굴인데. 근데 이것 때문에 수사를 시작한 아레나인가? 거기는 바로 구속해버렸더라고요. 탈세가 또 구속해버렸죠. 그러니까 버닝썬은 왜 그러고 그러냐는 부분에 버닝썬을 건드려서 예를 들어서 성리나 뭐 유인석이나 뭐 이승현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구속시키면 이제 거기에서 경찰 유착 관계에 대한 어떤 폭로가 터지고 윤규건에 대한 폭로가 터지면서 그것이 결국 정권으로 번지고 또 윤규건은 그냥 가겠습니까? 근데 윤규건을 이것보다 훨씬 덜한 김태우 수사관은 밥 먹고 골프 쳤다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알아봐줬다고 자기들이 주장하고 본인은 부인하는데 징계하고 고발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윤규건은 청와대가 고발하고 있지도 않고 경찰이 징계하고 있지도 않고 정보 발령에 조치한 걸로 지금 끝내고 있어요. 자, 경찰의 상층부가 지금 윤규건을 비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찰의 상층부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또 비호하고 청와대에서 비호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언론이 이걸 비호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잘 안 하고 있어요.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자, 보통 어릴 때 트라우마가 사람들이 오래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평생 가죠. 근데 어릴 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 이 고통 이런 부분을 겪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이 많거든요. 자, 그런 기억에서 빨리 벗어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부모하고 이제 부모한테 어렸을 때 부모한테 많이 맞았다든지 뭐 그런 기억이라든지 어떨 때는 억울한 상황을 겪었다든지 부모님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 마음의 상처가 돼서 오랫동안 그게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고 하는 환자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제가 그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그런 게 어렸을 때 과거에 부모나 중요한 사람, 자기를 키우면서 부모 아니더라도 할머니도 괜찮고요. 그런 분들이 자기와 관계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지금도 자꾸 그 생각이 나면 그분들한테 화가 난다든지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먼저 잠깐 명상을 하십시오. 명상을 하시고 명상을 하다가 그때 그 시절 그 현장으로 기억을 더듬어 가보세요.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하면 그때의 감정을 충분히 느끼세요. 그때 억울했으면 억울한 감정, 슬펐으면 슬픈 감정. 그 감정을 느끼면 신체에도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억울한 느낌을 받았으면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때의 신체 반응도 같이 느껴보세요. 느끼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느껴보다가 그런 어린 그때 나이 지금 내가 그때 어린 7살이면 7살, 6살이면 6살인 그 아이를 자기 연민을 가지고 공감을 해주면서 너 마음이 많이 힘들겠구나 하면서 자기를 감싸 안아 주세요. 뭐 상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거는 부모나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나이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부모가 그때 27살이었으면 27살인 부모가 되어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그 부모의 심정을 느껴보시고 그리고 지금 내 나이에서 그 부모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40대, 50대가 돼서 20대 후반에 부모를 바라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부모의 심정에 대한 이해도 되고 그러면서 상처가 많이 경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꼭 한 번만 하지 마시고 그런 이벤트가 몇 번 있었으면 그 이벤트에 대해서 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부모에 대한 원망도 줄 것이고 자기 마음도 편안해지시고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자, 참 다들 그 옛날 기억이나 집착에 벗어나지 못해가지고요. 그게 나이가 들어서도 영향을 미치고 또 자기 자식한테도 또 그대로 반복이 되고 그것도 윤회라고 보는데요. 일종의 그걸 갖다가 좀 객관화되어서 한번 바라보면서 이제 차단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 나이가 돼 본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어렸을 때 그 부모는 굉장히 어른이고 상상을 그때는 절대로 그 부모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 자라고 나이가 든 다음에 그 부모를 바라보면 그 부모도 애기예요. 예, 그렇죠. 미숙하고. 예. 우리 집에 아버지가 저보고 맨날 팔다리를 주물러라 했어요. 어릴 때. 아주 지겨워 죽겠더라고. 그러셨어요? 지겹죠. 허구한 날 보이기만 하면 이러라고 좀 주물러라. 근데 이제 제가 요즘 보면 팔다리가 많이 저려요. 그런데 내 자식을 보고 주물러라면 어느 자식이 주무르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말도 못하지요. 그걸 보고 내 팔다리 저리는 걸 보고 이게 특히 비 오는 날쯤은 아이고 죽겠다 좀 더 주물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 저도 이제 비가 오면 팔다리가 이렇게 저려요. 이해가 되시겠네요. 그래서 이해라기보다 나는 그래도 내 대에서 이 업을 끊고 말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낀 세대입니다. 낀 세대. 자, 그래서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주말에 편안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